안녕하세요. 기획자의 피그마입니다.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너무너무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는 거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재밌고 알찬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기획자의 피그마는 Q&A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피그마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봤고요.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슬러시로 프로퍼티 값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화면을 보니까 아이콘을 콤마로 명명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슬러시나 콤마나 프로퍼티를 구분해주는 용도로 같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피그마에서 베리언트 기능이 생기기 전에 컴포넌트를 만들고 관리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만들었던 컴포넌트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만든 아이콘이라는 컴포넌트 하위로 플랫, QR, 디자인, 디폴트, 디자인, 암스 이런 식으로 다 컴마를 통해서 값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사실 피그마에서 베리언트 기능이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리언트를 구성을 할 때 총 두 가지의 프로퍼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타입이었고요. 또 하나는 네임이었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용으로 쓰이는 컬러가 들어간 아이콘이었고 플랫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보이는 이런 이모티콘처럼 평면적으로 디자인된 아이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베리언트를 설정을 할 때는 타입과 네임이라는 두 가지 프로퍼티를 설정을 했었죠. 자, 이제는 피그마에서 베리언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컴포넌트에 그룹을 만들고 또 이에 따른 네이밍도 아주 편리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그마에 베리언트 기능이 생기기 전에는 이 컴포넌트를 그룹화시키기 위해서 슬러시를 구분자로 해서 컴포넌트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라는 컴포넌트 하위에 유저라는 그룹을 또 하나 두고 또 그 하위로 멤버와 관리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아이콘을 관리를 하고 싶다면 각각의 아이콘을 디자인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콘 슬러시 유저 슬러시 멤버 슬러시 프로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설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디자인 파일에서 그룹화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다시 유저라는 또 하위 그룹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룹화는 예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디자인 파일에 가보면은 실제 컴포넌트 명칭이 모두 슬러시로 구분이 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방법도 익히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확실히 좀 불편하고 보기가 싫긴 하죠. 피그마에서 베리언트 기능이 생긴 이후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 안에 각각의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값을 컴마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분의 말씀대로 슬러시나 컴마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베리언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설명드렸던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슬러시를 기준으로 컴포넌트의 명칭을 모두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모든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Combine as Variants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베리언트를 구성했을 때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 값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명칭들을 슬러시를 기준으로 그룹핑화한 네이밍을 썼었는데요. 사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베리언트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컴포넌트를 만드실 때 슬러시나 컴마를 통해서 그룹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플러그인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맵시클이라는 플러그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이 맵이라는 이름으로 플러그인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맵시클 맞나요? 네, 이 플러그인이 지금 제일 위에 나오네요. 이 플러그인 말고도 지금 맵 메이커라든가 벡터 맵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맵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프로젝트의 성향에 맞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 맵시클이라는 플러그인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플러그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맵시클이라는 플러그인을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니까 액세스 토큰을 맵박스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유료일지 아닐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은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를 찍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맵의 위치는 샌프란시스코네요. 네, 미국으로 잡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위치의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포지션 부분에 있는 위경도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경복궁을 한번 찍어볼까요? 위경도 값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건 전 구글 맵인 것 같아요. 네, 구글 맵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경복궁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경복궁 위치가 지금 잡혀 있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는 상단에 주소 입력값 부분을 보시면 위경도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현업에서도 아주 상세한 위치를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해줘야 될 때는 이렇게 구글 맵에서 제공하는 위경도 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찍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력된 위경도 값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피그마의 맵시클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한 위경도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포지션 입력란을 보시면 소수점 이하로 세 자리까지 입력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서울의 위치가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줌 레벨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줌 레벨을 15까지 저는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는 경복궁 팰리스 영문으로 찍힌 위치가 보이네요. 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맵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위치에 지도가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 관련 플러그인을 설명드리자면 맵메이커라는 플러그인이고요. 구글 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맵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맵이 특히나 글로벌 위치에 대해서는 구글 맵이 더 자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맵메이커에서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플러그인이 좀 편리했던 거는 주소 기반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검색해서 찾았던 경복궁의 주소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네, 검색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맵메이커 역시 외국 앱이기 때문에 한글로 주소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꼭 영어로 복사를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해온 주소를 넣고 엔터를 클릭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경복궁에 나왔죠? 이때 사용할 맵의 스타일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변경해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또 적용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익숙한 이 로드맵 타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줌 레벨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마커 표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피그마 파일에 넣기 위해서 Make Map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피그마 파일로 지도가 들어왔네요. 맵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플러그인을 선택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constraints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사실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constraints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onstraints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constraints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constraints의 뜻은 제약이 되는 것,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우리 쉽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피그마가 아닌 파워포인트 화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문서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 모두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화면이죠. 자,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문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제작해서 인쇄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제출을 할 때는 바로 이 하얀 영역, 문서 영역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인쇄를 할 수 있고 또 PDF로 변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서 영역 안에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다면 이 아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춤 기능을 활용해서 위쪽으로 맞춤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정렬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텍스트가 바로 이 문서 영역, 피그마로 얘기하자면 프레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정렬을 해줄 수 있는 기준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피그마에서 한번 보면요.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셨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을 통해서 constraint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텍스트의 기준값을 좌측, 우측 또는 좌우 비율을 동일하게 중앙, 마지막으로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스케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프레임 바깥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디자인 패널에서 constraint 기능이 제공되지 않죠. 그 이유는 이 텍스트에 제약 조건을 걸고 싶지만 기준이 되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단독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을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바탕이 있어야 조건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constraint 기능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텍스트나 도형이 반드시 프레임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와 함께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원형 도형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같이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패널에 constraint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지금 프레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고 프레임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거나 혹은 늘려도 우리가 constraint 기능을 활용해서 설정해 놓은 제약 조건대로 위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룹하고 프레임의 개념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룹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객체를 하나로 그냥 묶어주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내부에 있는 정렬을 constraint 기능을 활용해서 잡아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룹 안에 속해 있는 텍스트만 클릭을 했을 때 디자인 패널에 constraints라는 기능이 활성화돼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그룹과 상관없이, 그룹 여부와 상관없이 이 텍스트라는 객체와 프레임 간의 제약 조건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고 constraint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제약 조건을 좌측이나 우측, 위아래로 선택을 했을 때 같이 그룹으로 묶여있는 원과 상관없이 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constraint 기능을 활용을 하시려면요. 반드시 프레임 안에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constraint 기능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객체의 위치 자체에서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객체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컨스트레인트의 조건을 둘 다 센터로 바꿨는데요. 보시면 객체의 위치는 변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와 동일한 위치에 있죠. 즉, 현재 위치에서 프레임의 크기가 변경이 돼도 항상 지금의 위치값 기준으로 중앙을 유지한다 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 기능으로 정렬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객체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디자인 패널 상단에서 제공하는 맞춤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다른 조건들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치를 잡는 기능, 즉 정렬을 시키는 기능과 제약 조건을 두는 컨스트레인트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Q&A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저도 항상 제 업무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도 주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도 해주셔서 피그마를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획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피그마에 대한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기획자다 보니까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제작 시간이 걸리고는 있는데 그만큼 더 알차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